택배 배달 문화에 놀란 CNN 취재 기자의 충격적인 반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을 전해드리는 한국에 감동하다 채널입니다. 2023년 3월의 어느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 창밖으로는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CNN의 베테랑 취재기자 마이클 앤더슨은 그의 15년 취재 경력 중 가장 흥분된 목소리로 동료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내 말 잘 들어. 넌 절대 믿지 못할 거야. 내가 지금 한국에서 경험한 일을 당장 이야기해야겠어.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그의 목소리는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냉정한 톤과는 전혀 다른, 마치 세상을 처음 발견한 아이처럼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15년간 전쟁터와 자연재해 현장을 누볐지만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경험이야. 한국의 이 시스템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 무슨 일이 그를 그토록 흥분시켰을까요? 무엇이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던 베테랑 기자의 심장을 이렇게 뛰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CNN의 수석 취재 기자가 한국의 배달 문화를 통해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놀라운 여정입니다. 일상의 혁신이 어떻게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인공 소개. 마이클 앤더슨의 배경. 마이클 앤더슨. 그는 단순한 기자가 아닌 CNN 국제부의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5년간의 경력 동안 그는 펜과 카메라를 들고 세계 곳곳의 아픔과 혼란을 담아왔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리아 내전의 참상 앞에서, 아프리카 기근의 절망 가운데서도 마이클의 카메라는 언제나 진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혼돈 속에서도 명확한 사실을 전달했고, 그의 기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세계의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은 가장 냉정한 시선으로 세계를 전달하는 기자다.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객관성을 잃지 않는 앤더슨의 보도는 국제 저널리즘의 표준이 되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이메일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국제 뉴스를 찾아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연간 200일 이상을 여행하며 세계 각국의 정치적 혼란과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보도했죠. 그의 여권에는 세계 각국의 출입국 스탬프가 빼곡히 찍혀 있었고, 그의 카메라에는 세계의 아픔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뉴스 가치라는 것에 집중해왔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큰 사건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중대 사건들이 내 취재의 주제였죠. 정치적 격변, 자연재해, 전쟁과 분쟁. 이런 것들이 국제 뉴스의 핵심이고 국제 저널리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의 열정과 헌신은 수많은 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에드워드 머로우 상, 피바디 상, 그리고 퓰리처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마이클은 저널리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기자였고 존경받는 저널리스트였으며 국제 뉴스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경력의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의 내적 갈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시리아에서는 또다시 민간인 10명이 사망했으며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호텔 방에 메아리칩니다. 마이클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너무 많은 비극을 보고 너무 많은 절망을 기록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분쟁, 새로운 재해, 새로운 정치적 스캔들을 보도하면서도 어떤 메아리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같은 이야기를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로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국제 기자로서의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그는 점점 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뉴스가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을 보도하는 것이 정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내전 심화, 아프리카 기근 확산, 시리아 난민 위기, 그의 기사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이런 헤드라인들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국제적 이슈들이 이제는 그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오하이오 주의 작은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셨어요. 클리블랜드 커뮤니티 가제트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신문이었죠. 그 신문은 국제적인 이슈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
일상의 변화, 지역사회의 작은 혁신들을 다뤘어요. 어린 마이클은 아버지의 신문사에서 자라며 지역 주민들이 그 신문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지역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세상, 더 중요한 뉴스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신문이 너무 소소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지역 도서관 개관이나 시내, 새 공원 조성 같은 것들을 다루지? 세계에는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국제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이제 그의 커리어가 정점에 이른 지금, 마이클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추구했던 저널리즘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국제 뉴스의 세계에서 그는 점점 더 아버지의 작은 신문사가 가졌던 진정성과 따뜻함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루는 뉴스는 세계적으로 중요하지만 과연 누구의 일상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안고 마이클은 다음 취재지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여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마이클은 한국-일본 대만을 잇는 동아시아 경제 특집 취재를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그는 여느 때와 같은 루틴을 따랐습니다. 호텔로 가기 위한 택시를 잡고 다음 날의 인터뷰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 그것이 그의 15년 기자 생활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조금 특별한 숙소를 예약해줬어요. 마포구에 있는 레지던스 호텔의 원룸이었죠. 현지인처럼 생활하면서 동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해보라는 에디터의 제안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켜려 했지만 18시간의 시차와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감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게다가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피곤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 일찍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죠.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식사를 해야 했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낯선 도시에서 식당을 찾아 헤매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죠. 마이클은 호텔방에 비치된 안내 책자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에 대한 안내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을 찾아볼까 했지만 책자에 적힌 한국인의 식탁을 책임지는 한 배달 앱이라는 문구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앱을 열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수백 개의 식당이 영어로 된 메뉴와 함께 나왔고 대부분이 30분 이내 배달을 약속하고 있었죠. 게다가 배달비는 고작 3,000원 약 2.5달러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죠. 마이클은 반신반의하며 삼겹살 덮밥을 주문했습니다. 앱에서는 배달원이 음식을 픽업하고 이동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히 28분 후 그의 원룸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원은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이미 다음 배달을 위해 떠난 뒤였습니다. 미국에서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예요. 그것도 기다림의 시간은 최소 45분에서 1시간. 하지만 제가 받은 건 마치 레스토랑에서 갓 나온 듯한 뜨끈한 한식이었고 포장 상태도 완벽했어요. 음식이 흐트러지지 않게 특별히 디자인된 용기, 따로 포장된 국물, 심지어 젓가락과 냅킨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약속된 시간 내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맛있는 한 끼 식사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 밤 저는 신기한 경험에 대해 일기에 몇 줄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 저는 계속해서 이 놀라운 배달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달 시스템의 놀라운 효율성을 처음으로 경험한 이후 마이클은 취재 일정 중간중간 다양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과 불고기부터 시작해 중국 음식, 일식, 심지어 커피와 디저트까지 모든 것이 앱 하나로 가능했고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포장 방식이었어요.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했지만 한국의 배달 포장만큼 정교하고 효율적인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물 요리는 절대 흘리지 않게 특수 용기에 포장되어 있었고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이 별도의 칸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프와 밥이 따로 포장되어 있어서 집에서 막 요리한 것처럼 신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배달 시스템에 대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이것이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는 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0분 내 정확한 배달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배달비도 비싸고 늦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배달 오토바이들을 볼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점점 더 한국의 배달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경제 취재 중간중간에 배달 앱들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IT 인프라가 만들어낸 이 독특한 생태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건 분명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현상이었죠. 단순한 음식 배달을 넘어 한 사회의 효율성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기술 혁신이 만나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었으니까요. 한 한국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겐 배달이 그저 서비스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예요.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효율성을 중시하죠. 배달은 그런 우리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단순한 서비스 너머에 있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는 결국 계획에 없던 새로운 취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배달 라이더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민 커넥터로 일하는 김성수 씨 28를 만났을 때 그는 막 12건의 배달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하루 평균 배달 건수를 물었더니 놀랍게도 25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정확한 시간에 음식을 배달했죠. 제가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는 간단히 고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단순한 대답에 담긴 책임감과 서비스 정신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마이클은 라이더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하루 동안 김성수 씨와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뒤에 탄 마이클은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누비며 시간과의 싸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김 씨는 마치 도시의 지도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된 것처럼 골목길과 지름길을 찾아다녔고 교통체증도 마법처럼 피해 나갔습니다. 그에게 있어 30분 이내 배달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었죠. 이어서 마이클은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쿠팡의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어요. 수천 개의 상품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분류되고 포장되고 배송 준비가 되는 과정이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켓 배송이라 불리는 다음날 배송 시스템의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죠. 한 관리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해요. 주문했으면 바로 받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이 만들어낸 독특한 생태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가장 놀란 것은 새벽 배송 시스템이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이전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그에게 마치 SF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으로 이틀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단한 혁신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루는 물론이고 심지어 몇 시간 내에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의 배달 및 물류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효율성이나 기술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서비스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의 범위를 넓히면서 마이클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원도의 한 산간 마을을 찾아가 어르신 안부 확인 서비스를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택배 배달을 단순한 물건 전달이 아닌 사회적 연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집배원이 외딴 마을의 노인들에게 택배나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는 시스템이었죠. 산간 지역의 한 우체국 집배원 박영호 씨 52는 매일 우편물과 함께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셨어요? 라는 그의 간단한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유일한 인간적 교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연결을 만드는 일입니다. 박 씨의 이 말이 배달의 새로운 의미를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때로는 의사보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자주 이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 책임이 무겁죠. 마이클은 이어서 서울의 반갑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업은 경력 단절 여성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내 저렴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배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었어요. 대표 이지연 씨 41은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배달합니다라고 말했죠. 또한 마이클은 장애인 배달원으로 일하는 이민재 씨 34의 이야기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청각장애가 있지만 스마트폰 앱과 특수 제작된 알림 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며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기술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었고 나에게 존엄과 독립성을 주었다는 그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마이클은 한국의 배달 문화가 단순한 서비스나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나 음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강화하는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세계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주간의 집중적인 취재 후 마이클은 원래 계획했던 경제 특집 대신 한국의 놀라운 배달 문화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자신이 경험하고 취재한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제가 쓴 기사의 제목은 30분 내 배달, 한국의 일상적 혁신이었어요. 이 기사에서 저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문화적, 사회적 의미도 함께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기사는 CNN 웹사이트에 게재되자마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주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특히 미국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왜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할 수 없을까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죠. 많은 독자들이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한 놀라움과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마이클의 기사는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등 여러 국제 언론에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그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BBC, NPR, 그리고 여러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특히 배달의 신속성, 다양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놀라워했죠.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기사는 미국 내 배달 서비스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배달 문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배달앱 회사의 CEO가 저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CNN 편집장은 마이클의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자 그에게 한국의 혁신적 일상 시리즈를 추가로 기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취재였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이 과정에서 진정한 저널리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CNN의 지원을 받아 마이클은 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연장하고 더 다양한 배달 문화 이야기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번화가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한국 곳곳의 다양한 배달 문화를 만나기 위해 여행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심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야간 배달왕 최준혁 씨 31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한다고 했어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 밤에 공부하는 학생들, 밤에 아픈 사람들. 그들에게는 밤에도 따뜻한 음식이 필요합니다라는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섬 지역까지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매일 배를 타는 김민호 씨 45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전라남도의 작은 섬들을 연결하는 그의 바다 위의 택배 서비스는 섬 주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배달 서비스에 놀랐습니다. 세탁물, 꽃, 약, 심지어 도서관 책까지 배달되는 서비스가 있었고 모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3일 걸리는 배송이 한국에서는 당일, 심지어 몇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죠. 또한 그는 미래 배달 시스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드론 배달 테스트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한 기술 스타트업은 산간 지역이나 섬 지역의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한국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살든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비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배달 서비스가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노인들은
무거운 물건을 직접 운반할 필요 없이 생필품을 배달받을 수 있었고, 바쁜 직장인들은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외딴 지역 주민들은 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효율성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한국적 서비스의 특성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이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기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0점. 귀국과 성찰. 미국으로의 복귀. 3개월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이상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주문했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려는데 무의식적으로 배달앱을 찾았어요. 그리고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귀국 후 첫 주, 마이클은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 장을 보러 갔다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새삼 그리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을 보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대형 마트에 가야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음식을 직접 준비해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몇 번의 터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그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귀국 후 2주 차에 마이클은 오하이오 주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은퇴한 아버지는 클리블랜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고 계셨어요. 여전히 활력 넘치는 모습이셨지만 은퇴 후 지역 신문사와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아쉬워하셨죠. 마이클은 아버지와 함께 지하실에서 오래된 신문사 자료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30년 넘게 발행했던 지역 신문의 과거 호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커뮤니티 가제트 옛 호들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다루었던 기사들의 성격에 주목했어요. 그것은 세계적인 대사건들이 아니라 지역 도서관 건립, 새로운 공원 조성, 지역 학교의 성과,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와 같은 주민들의 실제 삶과 밀접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아버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배달 문화에 대한 취재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게 바로 내가 항상 추구했던 저널리즘이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그것이 진정한 뉴스의 가치지. 화려한 독재 스캔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네. 마이클은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5년간 추구해온 국제 저널리즘의 가치와 아버지가 평생 실천해온 지역 저널리즘의 가치 사이에서 그는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11점. 깨달음. 진정한 저널리즘의 가치 재발견. 아버지와의 대화 후 마이클은 뒤뜰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지역 신문은 화려한 국제 뉴스를 다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들을 전했어요. 지역 도서관 건립, 공원 정비, 주민 자치 활동.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였죠. 마이클은 한국의 배달 문화가 바로 그런 사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혁신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큰 뉴스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 있는 뉴스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그냥 음식이나 물건을 빨리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간의 가치, 효율성, 서비스 정신,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그동안 국제 특파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저널리즘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도했던 전쟁과 갈등, 정치적 스캔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혁신들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어요. 저는 화려한 국제 특파원에서 문화와 일상에 관심을 가진 저널리스트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제 기사들은 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전쟁, 분쟁, 재해, 스캔들. 하지만 이제 저는 무엇이 잘 작동하는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회가 어떻게 혁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지, 어떻게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긍정적 변화의 이야기들이 실은 더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마이클은 CNN에 새로운 시리즈를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과 혁신이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전 세계의 일상적 혁신과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보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의 위기와 갈등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생활 방식, 삶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문화적 현상들에 주목할 때입니다. 12점. 결론 한국 배달 문화의 진정한 의미. 마이클의 제안은 CNN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는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과 혁신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로 한국의 배달 문화를 더 깊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서비스 정신, 그리고 기술 혁신이 만들어낸 문화적 현상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녹아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의 새로운 시리즈는 CNN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었고 특히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일상의 혁신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피드백을 보내왔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이 시리즈가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한국식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일부 스타트업들은 한국의 모델을 참고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시리즈의 성공 이후 마이클은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이야기, 더 다양한 혁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 분주히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즘의 가치는 단순히 세상에 큰 사건을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를 통해 저는 진정한 저널리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3점. 마무리 유튜버의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은 CNN 취재기자 마이클 앤더슨이 한국의 배달 문화를 통해 저널리즘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타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으로 보일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한국의 배달과 택배 서비스는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놀라운 혁신이자 문화적 현상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일상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실은 가장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배달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새롭게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배달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다양한 해외의 시선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일본인 건축가가 본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